알 수 없는 소년. 고국왕왕 11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이 해의 가을에도 성대한 동맹제가 열렸다. 평양성 동향의 깊고 깊은 암굴. 1년 내내 인적이 없는 이 암굴 깊숙한 곳에 6명의 사내가 들었다. 서로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어두컴컴한 동굴 안을 제집처럼 걸어 들어가 다다른 곳에는 흰 천이 둘둘 감겨진 목각 인형이 있었고, 이들은 경건한 태도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인형을 함께 이고 암굴을 나섰다. 그들은 한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 평양의 궁궐로 향했다. 오! 골 앞에는 이미 높디 높은 제단이 차려 있었고, 주위를 빽빽이 메우고 있는 궁둔들 사이를 지나 목각 인형은 제단 위로 올려졌다. 제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상은 인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본 후 인형을 감은 흰 천을 풀어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반질반질하게 오칠이 된 목각 인형에 햇빛이 비치어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제사장은 더없이 경건한 태도로 절을 올렸다. 동시에 모여든 인파가 일순간에 숙연해지며 모두 함께 제단을 향해 깊숙한 절을 올렸다. 천지를 홀로 비추시는 태양신이시여, 여기 배필을 모시어. 이것은 목각 인형에 접신된 동굴신으로 하여금 태양신을 맞이하게 하는 의식이었다. 동굴신은 여성을 뜻하고 태양신은 남성을 뜻하니 그것은 두 신의 교합으로 이듬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거구려의 제사로서 10월 동맹제의 시작을 여는 절차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동맹제의 모든 행사 역시 제사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만 대개 이 제사들이 조상신을 향한 편안한 의례인데 반해 이 제례만큼은 자연신을 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극히 경건하게 치러지는 것이 관습이었기에 수천 인파가 모여들었음에도 제단에는 엄숙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하다. 경건한 정막을 깨뜨린 것은 소낸 티가 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누군가의 제지가 있었던 듯 약간의 소음과 함께 소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제례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이윽고 북소리가 울리며 다음 절차가 소개되고 사방이 점차 소란해지자 아까 목소리의 주인공이 불만을 토로했다. 왜 입을 막아요? 이 접신이식은 경건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동굴 속에 깊이 들었던 목각 인형은 음지를 상징하며 태양이 목각 인형을 비추면 음지에 양기가 깃드는 것이니 농작이 훌륭히 성공하기를 비는 온 백성의 염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염원을 방해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지만 골똘히 생각하며 설명을 듣던 소녀는 곧
고개를 젓더니 물음을 터졌다. 태양씨는 한 분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도 하나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가 하나라 해가 하나뿐인 게 말이 되냐? 해가 하나라 해가 하나뿐인 게 말이 되나? 소녀는 또 한 번 제 홀로 고개를 젓다. 그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달려갔다. 그 광경을 보며 소년의 물음에 답하던 어른은 종래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하셨군. 정말로 알 수 없는 왕자님이야. 10살쯤이나 되었을까 하는 그 소녀는 사유의 맏아들 구부였다. 교육을 맡은 고구려 조정의 유수한 문사들로 하여금 끝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고구려의 골칫덩어리 왕자였다. 구부는 어릴 적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매우 남달랐다. 6살이 되던 어느 날인가는 빈 잔에 오줌을 누는 행위를 하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벌을 서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은 궁중에 시중들을 시켜 궁성 앞에 큰 솥을 100개나 걸어 하루 종일 물을 끓였다. 이는 작지 않은 소동이라 평소 구부의 행동 대부분을 너그러이 보아 넘기던 왕후 정효도 이달만큼은 회초리를 들고 구부를 불러들였다. 왕자가 어제도 못된 짓을 하더니 오늘은 큰 소동을 벌이는구나. 이번만큼은 너를 매로 다스려야 하겠다. 매로 다스려야 하겠다. 그럼에도 구부가 끝까지 반성하는 말을 않자 정효는 회초리를 들어 매섭게 구부의 종아리를 때렸다. 그러나 구부는 이를 앙다물고 매를 맞을 뿐 잘못했단 말은 끈끈내 하지 않았다.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 반성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들고서도 구부가 고개를 바짝 들고 대꾸하자 정효는 화가 난 중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한 까닭이 따로 있느냐? 구부는 몇 번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서럽게 울며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지난번 비류수역에 범람했던 유례없이 큰 홍수로부터 시작했다. 수해를 입은 백성을 달래러 행차한 사유를 따랐던 구부는 홍수의 참혹한 피해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20날에 하루는 비가 내립니다.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물이 가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온 물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물난리가 납니다. 소자는 땅으로 온 물을 어떻게 없앨지를 생각했습니다. 물을? 사람이 물을 마시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물 마신 사람은 오줌을 눕니다. 그래서 4일간 10잔의 물을 마셔보았는데 똑같이 10잔만큼 오줌을 누었습니다. 결국 땅에 온 물은 마셔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쯤 듣던 정효는
손에 쥔 회초리를 떨어뜨렸다. 계속 생각하다 밥을 지으면 물이 없어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해서 밥 짓는 궁녀를 찾아 물어보았더니 굳이 밥을 짓지 않아도 물을 끓이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솥을 걸고 물을 끓였느냐? 그래서 솥을 걸고 물을 끓였느냐? 땅에 온 물을 없애어 물난리를 막으려고? 구부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현은 뭐라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제 자식의 얼굴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았다. 고운 마음 씀씀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묘한 이야기에 문득 그녀는 당시 홍수를 물리려 조정에서 벌였던 푸닥거리를 떠올렸다. 하늘님, 하늘님, 앞으로 잘못을 터이니 부디 이 물난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홍수나 태풍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늘이 내리는 벌이었다. 재산이 쓸려가고 가족이 죽고 나면 한바탕 설게 울고 나서 제 운명이려니 제 지은 죄 대가려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었다. 홍수가 왜 나는지, 홍수를 어떻게 없앨지를 궁리했다니 다른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까? 정현은 어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저 그런 자식을 때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미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어머니, 수자가 잘못했습니다. 수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구부가 더욱 서럽게 따라 울다 정현은 정신을 차렸다. 어쩌면 이야말로 구부의 비범한 싹을 자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서둘러 구부를 격려하며 달랬다. 아니다. 너무나 잘했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좋다. 그 일이 있은 직후 그녀는 구부의 교육을 맡은 이들에게 구부가 하는 일은 결코 막지 말고 오히려 장려할 것을 명하니 이후로 구부는 더욱 자유로이 행동하여 골내는 하루도 구부의 소동에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어느 녀석이 잘 달릴까? 동맹제 이식에서 빠져나온 구부는 왕실이 마구간에 들어섰다. 말들을 둘러보던 구부는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살피다 반쯤 졸음에 빠진 병사 하나를 발견하고는 빙굴에 웃더니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다. 병사! 어린 소년의 목소리에 개슴츠레한 눈으로 소리난 것을 돌아본 병사는 구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퍼뜩 시립하며 대답했다. 왕자님을 배웁니다. 직무 중 졸다니 그 죄를 어찌 물어야 하느냐? 병사는 뭐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르르 떨었다. 엄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던 구부는 곧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어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우왕이라 하옵니다. 묻겠다. 우왕, 너는 말을 잘 부리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타는 요령을 봐야겠다. 잘 타면 아까운 인재인이 눈 감아줄 것이되 잘 타지 못하면 부득불 엄벌에 처해야만 하겠다. 잔뜩 긴장한 우왕은 불이 나게 말 한마리를 끌고 나와 구부의 앞에 섰다. 어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뒤에 태우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면 될 것이다. 우왕은 시키는 대로 구부를 제 뒤에 태우고 말 달릴 준비를 마친 후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구부는 씩 웃더니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조금씩 뉘어가는 서편의 해를 가리켰다. 저 해를 따라가라. 해를? 그래, 저 해를 따라 달리면 된다. 우왕은 곧 구부를 뒤에 태운 채로 제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과연 우왕은 말을 능숙하게 타는 자라 말은 바람같이 달려 서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서쪽 송문을 지나고 송박 고을을 지나고 벌판을 지나 평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자 공성에서 너무 멀어짐을 걱정한 우왕이 몇 번이나 멈추려 했으나 그때마다 고개를 젓던 구부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쯤에야 말을 멈추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고는 짐짓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아직 내 실력을 모르겠다. 내일마저 보자꾸나. 그러더니 민가를 찾아들어 제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는 우왕과 함께 하룻밤 머물 것을 청하였다. 우왕은 온갖 걱정으로 얼굴빛이 완전히 죽어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제는 졸음에 대한 문책보다도 도망병이 그것도 왕자를 데리고 도망한 꼴이 된 것이 더 큰 걱정이었다. 괜찮다. 내가 내일도 말만 잘 달리면 결코 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부는 아무렇게나 우왕을 달래더니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건넸다. 그러고는 이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를 두고 밖으로 나가 앉아서는 저물어 가는 해를 지켜보다가 해가 온전히 질 때쯤 그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가자.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난 구부는 우왕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말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말을 달릴 것을 명하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구부와 우왕은 서쪽을 향해 달렸다. 구부는 결코 돌아가잔 말을 하지 않았고 우왕은 이미 절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그들은 결국 고구려 국경까지 넘어서고 말았다. 왕자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뭘? 다른 뜻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이미 서쪽으로 달린 날이 10손가락으로 다시 꼽지 못할 만큼 지난 어느 하루 그제야 속은 것을 알았는지 새삼스레 물어오는 우왕의 질문에 그분은 빙긋 웃으며 답했다. 해라는 놈의 정체를 알기 위함이다. 예?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나타나서 서쪽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서쪽으로 사라진 그 놈이 다음날 아침에는 꼭 동쪽에서 도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습지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사라진 해랑 오늘 나타난 해가 같은 놈일까? 그건 다른 놈이겠지?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해가 하나라잖아.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제의 해가 머물고 있는 것을 찾을지 모르니까. 아, 수긍하면서도 우왕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제 머리를 긁었다.
그리고 그 어수룩한 모습에 킬킬거리며 웃던 그분은 점차 얼굴빛을 굳혀갔다. 해를 쫓는 이유, 서쪽으로 가는 이유, 그 진실이 그다지 유쾌한 것만 아니었는지 그분은 점차 무거운 얼굴이 되었다. 그는 며칠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